제가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 네.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네. 이로운 보수. 음.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건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확실히 보셨네요. 네. 그거를 제목이 좀 길다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로운 보수라는 제목 때문에 사실은 그 뭐랄까 코멘트가 네. 아니 보수가 어디가 이로운 게 있어서 아니, 이로운 그러니까 보수라고 했냐, 많은 사람들이 예. 그렇게 많이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향점이죠. 보수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로움을 지향하는 거고 진보는 의로움을 지향하는 거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수를 얘기하고 있는 세력이나 사람이 과연 이로움을 위해서 존재했는가?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이로움을 위해서 존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공적인 이로움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현실에서 보여지고 있는 보수 정당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이라고 네. 하는 거는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정당화시키는 식의 언동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떤 이로움을 지향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제목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 경향TV의 출구 없는 극단 정치라는 우리 앵커의 멘트가 진짜 떠올랐었어요. 정말요? 예, 출구 없는 극단 정치라는 멘트를 하는 우리 구교영 기자는 제목을 네. 보시면 반가워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출구 없는 극단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네. 일종의 양당 정치 체제가 상당히 좀 고착화되면서 상대를 그냥 적대시하고 상대의 단점을 부각시키면 그게 고스란히 반사이득으로 나한테 돌아와가지고 네. 득점 요인이 돼서 승리하게 되는, 이걸 이제 윤석열이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정책이나 비전도 없이 네. 그냥 가짜 단어나 용어를 써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킴으로 해서 손바닥에 왕자 쓰고도 대통령이 됐는데, 앞으로도 이래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대통령의 시대는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도 이제 다시 살려야 되고 망가진 나라의 기틀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토대를 쌓는 재료나 이런 것들이 좋아야지 건강한 토대가 만들어서 다시 무너지는 일이 없을 텐데, 그러려면 이 출구 없는 극단 정치의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네. 그 답을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를 좀 생각해 보자. 그리고 시민들도 이제 대선이 끝나고 조금 이제 정치적인 정서가 좀 안정화되면, 내가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응답할 때 나는 진보적 지향이다라고 답했는데 실제로 내가 진보적 지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민주당 내지는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해서 그렇게 답한 그러니까요. 건지, 네.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국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소위 이찍이라는 표현에 의해서 어찌 보면 좀 혐오와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요. 윤석열 시대를 거치면서 그게 또 특히 또 강화됐죠. 그러면서 실제로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소중하고 그분들이 양심적으로 지켜내고 싶어하는 가치라는 것도 있는데, 네. 그것이 그냥 무너져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걸 좀 했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대학 때 여러 가지 교양서적 읽었던 기억이 많이 나서, 특히 예를 네. 들면은 그 보수 영국의 보수 철학자라고 해서 에드먼드 버크, 그렇죠. 이런 사람들 사실은 교과서에서 마주하는 분들인데, 그렇죠. 읽으면서 이런 인물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골랐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사례 수집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죠. 에드먼드 버크가 되게 보면은 시험 문제 이제 단답형 정답으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치학 개론에. 그 정도 의미였는데, 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같은 것도 사실은 고전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잘 읽어보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이 사람이 19세기에 다 고민해가지고 이미. 뭔가 그 응답을 제시하려고 했구나. 저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하고 그다음에 막스 베버의 여러 가지 저작들, 이런 네. 것들 통해 이제 감탄한 적이 있었거든요. 야, 역시 대단한 사람들은 있다. 근데 그 에드먼드 버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잘 읽어보면 정말로 진정한 보수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성에서 이분이 맞아요, 이제 맞아요. 썼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너무 오염돼 있다 보니까 에드먼드 버크도 박정희 수준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그래서 자유주의인데. 네.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동생이 이제 정치학을 전공한 친구니까 명절 때 아무래도 이제 긴 얘기를 사회생활하는 형제가 모여서 할 수 있으려면은 명절 때가 제일 시간이 많을 텐데, 네.
그때 이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현역 의원 시절에 그 내가 이 진보나 보수 이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이해할 수 있게 권해주고 싶은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동생은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같은 직원분들이 있단 그렇겠죠. 말이에요. 네. 그럼 그분들이 자기가 들을 때 특히 젊은 직원들이 자기가 들을 때는 뭔가 개념이 잡히지 않아 한심한 얘기를 할 때 이걸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럼 직원분들 사장이라는 자가 앉아봐 내가 강의해 줄게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네. 좀 이런 책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뭐 선물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찾았는데 자기 눈에 잘 띄지 않는데 형은 그래도 현역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냐 해서 야, 그런 거였구나. 나도 네. 좀 안 그래도 우리 보좌진 분들하고도 좀 같이 나중에 어떤 정치의 가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싶어서 찾아봤는데도 없고 되게 보면은 교수님들이 그냥 편집물 정도로 이러저런 견해들을 모아놓은 정도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좀 아쉽더라.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하나 써볼까? 그래서 야, 그 시간이 그렇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랬더니 네. 아니 우리가 했던 얘기들 조금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전화하면서 녹음할 수도 있고 요새는 그렇죠, 만나서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 녹음할 수도 네.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갖고 좀 풀어서 쓰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가 많다 보니까 조카들이 또 다 20대고 하다 보니까 네. 쓰다가 이제 아재들이나 꼰대들이 하는 얘기로서는 되게 통용이 되는데 아, 서문에 읽어본 대상이 그 조카군요. 여기 네. 나오는 저기는 네. 제 아들입니다. 아들인가요, 네, 이게? 셋째가 네. 아들인데 동생한테는 조카죠. 네.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한 번씩 읽혀가지고 이게 이해가 가는지를 체크하면서 쓰면 그래도 시민들이 읽고 활용하실 때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하나씩 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의외로 우리 애들도 이거는 재밌는데요. 뭐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음악 얘기나 영화 얘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요. 섞어주면 네. 자기네 세대들이 볼 때는 훨씬 더 재밌게 볼 수도 있고 책에서 끝나지 않고 그런 음악이나 영화도 좀 찾아서 보거나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얘기들이 영화 같은 것들도 언급되고 하니까 시중에 지금 잘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찾아봐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그랜토리노 같은 영화인데 그게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 보수의 가치를 담아서 자기가 지향하는 보수의 가치를 고스란히 녹여낸 저는 아주 수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존 레논이 네. 히트곡인 이매진 같은 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가 존 레논은 왜 반전 운동을 했고 진보주의자라고 평화주의자라고 얘기되고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이 좀 함께 포함이 되면 문화로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위 힙한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청년 세대 참 반갑게 느끼는 게 책을 읽고 그걸 자기 인스타에 올리고 그걸로 자기 교양을 좀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대요. 지금 그렇구나. 20대들한테. 네. 그래가지고 양규자 선생님 책 그 모순 같은 책들이 요즘 다시 예. 역주행하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보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조금 더 이걸 문화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정치 얘기라고 하는 것이 꼰대들끼리 앉아가지고 서로 술자리에서 싸우는 네.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게 역사도 담겨 있고 문화도 담겨 있고 또 내가 처해 있는 사회적 현실의 맥락이 다 있어서 나하고 이게 무관한 게 아니구나.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20대 때는 일상이 그냥 전쟁터였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가다 보면은 공권력의 실체, 국가폭력의 전횡 이런 것들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형식적인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에서 완벽하게 자본주의적인 환경 하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지금 20대 청년들이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이념이나 가치를 알고 본인의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토론하고 새로운 좀 문화를 만들어내면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출구 없는 극단 정치의 폐해는 좀 극복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 거죠. 아니 정말 그 최강 형제가 명절에 이런 기획을 한 셈이 되는 건데 언제 기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제목이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게 들리는 것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최근에 자신의 정치 지향 같은 걸 밝히면서 그렇죠.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짜고 한 것처럼 마케팅을 해줬어.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작년 추석에 처음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러고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된 건데 어느 날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하시길래 이게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가. 그리고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지금 꼭 필요한 책이라고 내가 생각한다. 이런 또 독후감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애한테도 권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시고 그러는데 그 같은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지금 민주당이 진보정당이 아무리 봐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진보정당이라고 하면은 실제 진보를 지향하는 분들하고 괴리될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될 욕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약이나 정책적 지향이나 나중에 이제 집권 후에 어떤 행정 전략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불편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먼저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치 지형이 그 소위 보수를 자임하는 사람들이 극우로 너무 달려가니까 네. 중원을 장악하고 또 영토를 확장하는 전략으로서도 유효한 면이 있었지만 여하튼 저는 그런 논쟁이 촉발된 게 되게 반가웠어요. 그리고 한 번은 거쳤어야 한다. 네. 그래야지 이 내란 세력이 가지고 있는 극우 파시스트의 본질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진행이나 이런 과정들이 좀 반가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공로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검찰 개혁을 되돌릴 수 없는 네. 역사적 현실로 막 바꿔준 거. 그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학벌 중심의 기득권 구조가 얼마나 강고한 것이고 얼마나 뿌리가 깊었고 얼마나 또 폭이 넓었고 얼마나 수준 이하인가. 이걸 너무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한다 하는 껐떡대는 관료들이나 무슨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혹한 수준의 교양과 지식과 신념을 갖고 있었는가를 너무 잘 보여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데에서는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그 뭐가 이제 폐허가 생기면 뭐가 새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이게 바탕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이 사법부까지 나서가지고 완전히 민낯을 보여주니까 참 그 예전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저 네로라는 사람이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로마 시내에 좀 멋진 유적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남을 수 있게 됐다 이런 평가를 하는 과거에 이제 쿠어바디스 같은 영화에는 그런 게 담겨 있기도 한데 윤석열이 현대판 한국판 네로의 역할을 해줘서 이제 거기에다가 제대로 우리 견고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좀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책에서 보수의 가치를 상징하는 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가족, 예, 질서, 법, 역사, 전통, 권위, 그렇죠. 규범, 도덕, 근면, 절제, 품격 이런 단어인데 예, 눈 씻고 찾아봐도 윤석열이 보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가족. 네. 끔찍하지 않아요, 진짜. 가족을 중시하고 지키는 게 보수의 가치인 거 맞지. 네. 근데 가족을 그런 식으로 지키라는 게 보수의 가치는 그러니까, 아니죠. 네. 그거는 보수가 가장 경멸하는 모습인데 그렇게 하고 뭐 품격이라는 거는 뭐 그냥 찾아볼 수가 없고. 바지 하나를 주워 입는 네. 거에서부터도 뭐 너무나 드러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진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많이 오해되고 있죠. 그러니까 진보는 진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그러면은 막 주체할 수 없는 탐욕 이런 걸 떠오르는 분들이 네. 진보적 지향을 가진 분들에게 많고 보수적 지향을 가진 분들한테 진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냐 그러면 싸가지 없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게 지향하는 바는 아니죠. 진보의 싸가지 없음이라고 하는 게 의로움을 지향하고 있다면 정통 보수가 보기에도 공감할 수 있는 가치가 거기 담겨 있을 때 의로워지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보이질 않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더 멸시하고 어쩌면 더 사회가 분열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바라기는 하여튼 이 책이 좀 화두가 되고 네. 좀 반가운 제안이 있기도 한데 뭐 이걸 외국의 번역서로 영어로 내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손색이 굉장한 없다. 소재나 이런 것들이 외국에도 이런 책이 별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이나 정치 심리학자들이나 뭐 진화생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에게 투표하는가? 뭐 이런 류의 책. 네.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냥 어찌 보면 그 리포트 형식의 분석서잖아요. 전공자들이 이런 경향이 있으니 선거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대비해라. 뭐 이런 차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좀 대중들이 이거를 교양으로 받아들이고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촉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주제 넘은 바람도 그리고 있죠. 저는 이 책 목차 보고서 가장 먼저 본 게 맨 뒤부터 봤어요. 뭐냐면은 가장 진보적인 유승민, 예. 가장 보수적인 노무현의 연설을 실으셨는데 특히 가장 진보적인 유승민의 연설을 공개하셨는데 왜 어떤 지점에서 가장 진보적인이라는 평가를 다루셨습니까? 야,
이 진보가 지향하는 가치, 그러니까 의로움, 공동체가 어떻게 이익을 나누고 어떻게 공존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봐도 보수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쓴 원내대표 그러니까요. 연설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좀 화제가 됐지만 사실은 그때뿐이었고 지나고 나서 이제 박근혜 같은 사람으로부터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는 중요한 소재가 되기도 했죠. 당내에서도 반발하기도 했고 그러면 유승민 대표의 그 연설을 통해서 실제 대한민국 보수를 참칭하는 세력의 민낯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면이 그때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걸 한번 상기시키고 싶었고 짧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쉽게 되는 과정에서 출판사 편집자분들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 같은 걸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사전에 그러니까 물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당사자한테 영화도 예. 등장하고 뭐 포스터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여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게 쭉 체크하시는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 연설문도 이건 공개된 거고 다 그렇죠. 네. 공공용 기록물이니까 상관없다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혹시 물어봤구나. 모르니까 하고 네. 전화를 드려봤대요. 그래서 최모 씨가 책을 쓰는데 의원님 연설문을 원용하고자 한다 그랬더니 최강욱 의원이요? 그러면서 웃더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서로가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유승민 대표가 어디 가가지고 최강욱이 이렇게 말했고 책에 이렇게 썼는데 나도 그 가치에 공감한다 이러면은 향후에 우리 정치 지형 속에서 상호로 존중하에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효과도 좀 기대했고 그리고 이제 그 연설문 내용 하나하나가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칠 수 없는 내용들이 꽤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80 중반에 달하신 우리 어머님께서 이 책을 정독을 하시고 나서 야 나는 유승민 연설문을 이번에 제일 열심히 읽어봤는데 저도 감동적이었어요, 솔직히. 예, 다시 봤는데. 야 이런 예. 내용이 있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런 지점에서 유승민을 다시 독해하다 보니까 대선이 열흘밖에 안 남았지만 이런 환상적인 기대를 하게 되는 게 혹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든가 지지하는 형태의 그런 정치적 이벤트가 혹시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환상을 갖게 될 솔직히 정도였어요. 이 글이. 그렇죠. 저기가 이제 윤여준 장관님 영입되고 뭐 이러는 과정에 잠깐 그 얘기가 나왔었죠. 유승민 네. 의원도 뭔가 표명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뭐 유승민 대표의 선택에 달리신 문제겠지만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국민들 보시기에도 참 반가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라는 분이 사실상 정치적 입지를 상실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배신자 소리를 듣고 원래 몸담았던 정당 안에는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경선도 심지어, 못 나갔으니까요. 예. 친구 아들인 이준석이 저렇게 가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유승민 대표의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지향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 선언한 마당에 그 안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거라고 봐요. 근데 유승민 의원 대표가 갖고 계시는 어떤 정치적 자질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은 있는 거죠. 이분이 뭐 정치권에 오신 지가 한두 해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유승민 의원이 제시했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함께 공유될 수 있으면 서로의 오해를 푸는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우리 김상욱 의원이 지금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야, 처음에는 좀 진짜? 빈축을 사는 행보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막 옷이 찢어져 가면서 막 입장을 했는데 막 헉헉거리면서 인터뷰하는데 저는 가서 반대하고 나왔어요. 이랬을 때가 근데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사람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사실은 윤상현 바뀐 같은 거죠. 사람한테도 막 네, 대들고 예. 호소를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또 무시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고 뭔가 인간적인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이고 하니까 실제 김상욱 의원을 사람들이 접하시고 아 이게 머리에 뿔난 사람이 아니었네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그럼요. 근데 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리고 예. 예를 들면 저도 21대 때 우리 저 지성호 의원이라고 있었잖아요. 오, 북한에서. 네, 네. 지성호 의원이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그 불편한 몸에도 서로 간에, 불구하고 예. 그 뭔가 이렇게 지성호 의원이 자꾸 내 눈길을 피하려고 그러길래 내가 가서 이렇게 피부를 접촉하면서 저기 이재정 의원이랑 상임위 하면서 이재정 의원한테 누나라고 불렀거든. 아, 지성호 그래요? 의원이.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 잘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과정에서 함께 협력할 거 있으면 협력하고 건강하게 논의하면서 북한에서 온 사람이 남한에다가 새로운 정치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의정활동하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진심으로 반가워하고 고마워해. 그러면서 뭔가 그 젊은 사람이 좀 나이 차이 나는 선배를 대하는 좀 약간 쑥스러운 표정으로 네. 결국 우리 조국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주칠 때마다 되게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용우 의원 같은 사람도 사실 제 고향 후배예요. 한참 후배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사람 전주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자꾸 그냥 쑥 지나치려고 그래.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아니 왜 아는 척 당신 나 알지 않냐. 그랬더니 네 압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고 저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요. 그런 간격이 얼마든지 좁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음. 지금 갈수록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좀 살벌해지는 면이 있어서 네. 이번 대선을 겪고 나면 좀 그런 것도 좀 완화되면 이제 그러려면은 가짜 보수들이 좀 제발 좀 보수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래야지 진짜 보수로서 거기서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도 좀 숨을 쉬죠. 그것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 대단한 게 어쨌든 시대를 앞서간 인물인 게 그 대연정이라는 제안도 이제 과감하게 했었던 거고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인데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인연은 직접적으로는 전혀 없고요. 제가 과거에 공직에 있을 때 그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관을 했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으로 국회에 이렇게 나오실 때고 뭐 김진표 의장을 지내는 김진표 같은 분이 뭐 세제실장이었고 뭐 그런 시절이 아주 옛날인데 그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국회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나는 그냥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당시 노무현 장관께서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인사 받아주시고 근데 이렇게 보고 나서 야 생각보다 키가 크지 않으시구나. 어? 그리고 이 몸매 비율에서 이 머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신 분이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제가 정작 국회의원으로서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제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이제 직면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외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안에서도 그렇고 정치 외적으로도 그렇고 네. 아니 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길까? 이제 그럴 때 이 노무현 대통령님이 남기신 말씀이나 저작이 가장 현실적인 참고가 되더라고요. 그 말들이 그러니까 그게 그 내용 하나하나가 아 이분이 그냥 이거를 하신 말이 아니고 치열한 고민 속에서 이게 드러난 말이었구나 하는 게 너무 반가웠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그 제가 당선되고 나서 아직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5월 30날 원래 임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23일이면 일주일 전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봉화 추도식에 열린민주당 대표의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사전 영상으로 이렇게 좀 그 틀어놓고 보여주잖아요. 결혼식을 가도 뭐 그렇죠. 신랑 네. 신부가 만나온 과정 이런 거 틀어놓듯이. 근데 거기서 노 대통령님 과거에 이제 있었던 그 영상들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틀어주는데 그때 저 부산시장 선거인가 낙선을 하고 뭐 이광재, 안희정 뭐 이런 그 참모들 앉아 있는데 이제 그분들을 오히려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잠바를 입고 쓸쓸히 이렇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 선거를 당시에 제가 열린민주당 소속의 비례대표 후보로 겪으면서 아 나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 동지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선거라는 장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실상들을 갖고 있구나. 이게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터구나 하는데 제가 받은 일종의 상처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아, 근데 치유가 이제, 되면서 펑펑 터지신 거구나. 그렇죠. 네. 그 장면이 보면서 일종의 힐링이 되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깊은 미안함이 생기는 거지. 저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종종 눈에 띄어서 조금 제가 걱정스럽기도 한데 정치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어떤 계기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사안 중심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신 분들은 피와 식별의 소재로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고 그 과정에서 뭐 상대에 대한 날선 공격이 최고인 걸로 받아들이는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맞습니다.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정치인들도 꽤 눈에 띄고
저도 사실은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가 이제 친한 친구였으니까 당시에 참여정부에서 일하던 김경수 지사 같은 친구들을 만나면 거의 내가 쌍욕으로 시작을 했거든.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책무라는 게 책무라는 게 있고 그 역사적 기대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정치가 이렇게 퇴행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때요. 네. 왜냐하면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거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속 상승하는 시기였거든. 더 진보적인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정말 장밋빛 세상을 그러니까, 기대하고 네. 노무현의 시대가 열렸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염원했던 걸 이룰 수 음.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게 컸었고 또 당시에 돼지저금통 같은 걸로 상징되는 그 우리가 뽑은 대통령 맞아요. 이런 네.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많은 비판과 실망 이런 것들을 했고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잃었고 저는 그 다음에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뭔가 민주정부의 정치인들을 외면하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반성적으로 회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너무나 많은 걸 남기신 분이고 그래서 이 책 내면서 출판사에서 일종의 홍보 영상을 만드는데 거기서 모델로 삼고 싶은 정치인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이라고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은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그 만들고자 했던 어떤 저작의 그 큰 틀의 제목이 진보의 미래였거든요. 그런 어떤 가치지향적인 그런 모습들이 진심이 담겨가지고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네. 생명력을 가지고 저같이 이제 미천한 후대에 등장한 사람한테도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그런 게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랬죠. 저도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뭐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보적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강렬하게 비판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엄청나게 반대하고 지금 비판했죠. 돌이켜보면 다른 판단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번 저작에서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6년 4월 25일 특별 담화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담화를 실으셨는데 그 글은 어떻게 보수적이라고 평가하신 겁니까? 아니 이제 그 안에 담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가치만을 내세워 가지고 그쪽으로 질풍노도처럼 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회의 공동선에 대한 합의나 우리 전체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담아 가지고 네. 만드신 얘기고 그 안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이제 하신 얘기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일종의 포용과 화합을 위한 노무현의 진심 이런 것들이 행간에 있지만 그 글귀 하나하나를 보시게 되면 그대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고 이거는 진짜 보수적 지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생각이다. 이 안에 그러니까 실제로 보수적 지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연설문을 보시게 되면 아 실제 노무현의 고민이 어디까지 다 있었는가. 노무현은 보수는 완전히 배제하고 진보적 지향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신 분인가. 그게 아니네. 이걸 보니까 이분의 고민의 깊이가 우리보다 더 깊었네. 이런 생각을 느끼실 수 있는 말들이었죠. 네. 그래서 꼭 좀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